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그 시작을 잘 채워가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장중에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데요. 좀 뜯어보면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10개월 연속 수출은 감소를 했는데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 흑자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실질적으로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요? 네,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통시장도 모두 2달 연속 체감 경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7월 체감 경기 지수인 BSI가 57.3으로 전월보다 6.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의 7월 체감 경기 지수도 40.7로 무려 10.2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이번 수치는 소상공인 2,400개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은 거고 100이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의 체감 BSI는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전통시장은 지난해 3월 이후 무려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소비 감소랑 이제 장마 때문이라고 많이 꼽으셨는데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이 이유로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장마를 가장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과 유동인구와 고객 감소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를 업종별로 보면 수리업이 마이너스 12.5포인트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개인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스포츠와 오락 관련 포인트만 4포인트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은 가정용품이 가장 큰 하락폭 마이너스 19.1을 기록했고요. 그 뒤는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폰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애플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지난 수요일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를 공개했습니다. 이 새로운 폴더블 폰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겠다는 의욕을 명확히 보여준 제품이라는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 분석 업체 카날리스는 1일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분석한 자료에서 이같이 말한 건데요. 카날리스는 삼성전자가 수익성 압박과 반도체 산업의 느린 회복 속에서 보수적인 전략을 채택해왔다며 2013년 이후 2분기 기준 가장 부진한 실적을 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날리스는 최근 공개한 G5 시리즈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면서 신제품으로 고가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향후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점유율은 높았지만 출하량은 좀 줄어든 모습 보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분기에 스마트폰 5,300만 대를 출하하며 시장 점유율 21%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지만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출하량은 1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6,180만 대였고요. 다만 카날리스는 최근 들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5,8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날리스는 업계 전반적으로 재고 감소와 특정 지역 시장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며 하반기에는 더 건전한 경영 환경을 통해 스마트폰 업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준공 후에 미분양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건설사가 자금난에 처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오늘 국토교통부가 6월 달 주택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399가구로 전월 대비 5.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미분양 주택인 6만 6,300여 가구로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줄었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서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불러오는 만큼 지역 건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이 7,407가구로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올해 2분기 전국의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총 849건을 기록했는데요.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사 폐업이 늘면서 이 같은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8월의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양시장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까지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술주 중심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호실적 예상에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하반기에 성장성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8월 24일 공개될 예정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K이노엔입니다. HK이노엔은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HK이노엔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53억 원, 매출액 2,044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2%, 18.9% 감소한 실적인데요. 다만 당기순이익은 146억 원으로 같은 기간 8.2% 성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매출 감소는 지난해 2분기 MSD 자궁 경부암 백신 가격 인상 전 집중 출하에 따른 역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KB금융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의 ESG 경영 성과와 활동을 담은 12번째 2022년 KB금융그룹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4가지 핵심 주제를 담은 스페셜 리포트와
ESG 각 부문의 활동을 기술한 ESG 리포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스페셜 리포트에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추가로 주제에 담았습니다. KB금융그룹이 2022년 한 해 동안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약 3조 5,485억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환경 1,387억 원, 사회 6,533억 원, 지배구조 및 기타 2조 7,565억 원입니다. 이어서 녹십자 M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4억 9,500만 원으로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기 순손실은 1억 7,600만 원으로 56.9% 적자폭이 축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잉크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로스는 SK텔레콤과 76억 원 규모의 T딜 서비스 연간 영업 및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4.26%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차 전지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AI 챗봇과 지능형 로봇 AI, 의료 AI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은 AI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짚어드렸던 섹터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는데 특별히 더욱더 힘을 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AI의 날이라고 네. 표현을 해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얼마 전 이제 올해 초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 초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챗 GPT에 대한 흥행이 그동안에 있었죠. 그 이후에 광풍같이 일어났던 그 흥행은 소강 상태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AI 관련주들 역시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까지도 동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 오늘 해서 8월 말경 8월 24일이죠.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바 X가 출시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그럼과 동시에 함께 삼성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한 챗GPT를 이제 만들고 있다,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의 훈풍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이 바이오를 겸비한 바이오 AI 쪽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8월 오늘이 8월 1일인데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아마도 AI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AI 쪽으로 테마가 잠깐이라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8월의 첫 거래일 오늘은 AI들이 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료 AI까지도 시각을 확장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도 솔트룩스가 좀 강세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이제 GPT 관련해서 삼성 챗 GPT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애플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를 살펴보니까 48,75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가 지금은 44,8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이제 새로 접근하실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그 삼성 관련해서 이제 솔트룩스가 오늘 좀 강세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다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네이버 AI 관련주 쪽으로 해서는 이제 오브젠이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알체라 요 세 종목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쳐다보시길 좋겠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 쪽으로 해서는 이제 솔트룩스 사실은 제가 저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우리 바이오 AI 쪽으로 이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네. 주제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뷰노 얘기를 하면서 막 했는데 사실은 탑픽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이 그 당시에 이제 솔트룩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으로는 나갔는데 제가 설명은 못 해드렸고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영역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보유를 해도 된다,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저는 목표가를 약 55,000원 선에서 6만 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쭉쭉 끌고 가시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관련한 그 AI 종목들을 다뤄도 되지만 꼭 반드시 나는 솔트룩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의 시가 자리가 약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월봉으로 돌려보시면은 새롭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던 첫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면 약 4만 원 선에서 신규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솔트룩스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4만 원 선에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하면 의료 AI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 AI 신약과 관련해서는 시장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정책도 좀 뒷받침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과 이제 최근의 장을 비교했을 때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은 어딘지 궁금하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이미 그 재료에 한해서 그 가공을 해서 벌써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해서 일본이라든지 아랍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많이 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루닛과 그리고 뭐 JLK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JLK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일본에 기술을 수출하게 되면서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알파고를 시작으로 해서 딥러닝 시스템, 그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픈형 AI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 신약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화합물군을 활용을 해서 AI 신약 쪽으로 잠도 자지 않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면서 그런 기술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쪽으로 AI는 계속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적인 조정이 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무턱대고 자리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 단기적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던 뷰노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도 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추세적인 부분으로도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신테카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AI 그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라운메디라고 해서 이런 이제 덴탈 부분에서 이제 의료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에서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좀 규모가 있는 네. 그런 회사를 말씀드리려면은 JW 중외제약이 굉장히 저는 그 메리트가 있다. 탈모 쪽으로도 좀 연구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와 관련해서도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주가의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챗 GPT와 관련해서 이런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24일에 하이퍼 클로바 X도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카카오도 보면 코 GPT라고 해서 출시를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도 괜찮을까요? 두 종목 많이 좀 쉬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고무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형성된 거는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좀 거시적으로 좀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이제 시각을 좀 돌렸을 때는 글로벌 AI 쪽으로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특히나 뭐 중국이 원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만큼 우리나라가 크게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비딩은 하지만 선두 그룹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AI 기술력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감가적인 좀 요인이 좀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돌리게 되면 AI 반도체 쪽으로도 시각을 확대를 좀 시킬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AI 반도체 생산에 대한 부분이 감소세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수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들이 낙수효과도 이제 받을 수 있겠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AI 반도체 공급량을 약 80% 정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도 충분히 부각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좀 작게 보지 마시고 시각을 좀 넓혀서 AI 플랫폼도 중요하겠지만 AI 반도체까지도 같이 동시적인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인공지능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이제 번역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특화되어 있고, 특히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러함과 플러스 이제 쇼핑에 관한 부분, 온라인 상거래 쪽으로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처럼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승했던 과거에 상승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비대면에 대해서 이렇게 각광받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한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비대면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의 AI 플랫폼에 대한 포커스를 갖고 나왔다, 무기를 갖고 나왔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과거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면서 파동적으로 한 파동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현재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플랫폼과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 AI 플랫폼과 더불어서 AI 반도체 쪽으로도 시야를 넓혀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 좀 전반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가 주식시장을 많이 뜨겁게 달궜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현상과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성장할 산업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군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산업에 대한 변화, 그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닷컴 했었으면은 그때 이제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명확히 얘기하면 98년도부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광기설은 완전히 미친 상승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올라간 이후에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주가는 과한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결국에는 닷컴 버블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성화시키면서 플랫폼 사업으로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도 플랫폼 사업이 틀을 잡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버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산업적인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변화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는 이거는 신사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AI를 관련한 그리고 로봇에 관련한 이러한 산업군에 대한 이런 트렌드들이 과거에는 매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만 형성돼서 테마적 형식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산업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서 가까이에서도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실정까지 와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런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초기, 중기, 장기 이제 진입 시점으로 이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초중 사이에는 좀 와 있다. 아직 그래도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AI를 바이오 AI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 걸음마당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로봇과 AI 두 개를 놓고 본다면 결국 로봇 안에는 AI가 탑재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하나의 바스켓으로 보고 이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버블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사업의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에도 생성의 AI 시장에 계속해서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백이 조금 체인지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두산도 엔비디아의 AI 관련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초반부터 강세를 좀 보였었잖아요. 오늘 11%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의 AI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자, 올해 하반기 벌써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벌써 지금 이미 하반기입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10월, 11월 안에 이제 유수의 기업들 다시 얘기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삼성 등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속속들이 AI 시장의 선점 그리고 출시가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는 이번 하반기에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생성형 이 AI 다시 얘기해서 우리 쉬운 표현으로 챗 GPT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챗 GPT가 언제부터 올라왔냐라고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 작년에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세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생성형 AI 쪽으로는 상승이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전 다른 각도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 이후에 어떤 것이 나올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챗 GPT는 결국 생성형 AI는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손보다 말이 빠르다. 대화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음성 AI 쪽으로 발길을 좀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단계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AI 쪽으로 보시더라도 음성 GPT, 생성형 AI 쪽으로 보시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셀바스 AI가 있겠고 그리고 뭐 C랩, 브릿지텍 이렇게는 일단은 음성 쪽으로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성형과 관련해서도 AI 쪽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쭉 이제 AI와 관련된 섹터를 살펴봤는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음성형 AI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오늘 또 장중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죠. 예, 네. 눌림이 좀 나온 다음에 공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스하고 좀 음봉이 좀 2차례 정도 연속 발생이 됐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간단히 제가 멘트 좀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라운메디를 통해서 이제 덴탈 솔루션 사업, 이제 의료 AI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회사로 또 라운로드를 통해서 AI 교통 통제 시스템을 하고 있다.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전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도 이제 무방합니다. 사실 제가 매수 구간 자체를 8,000원에서 8,200원을 매수 구간으로 봤기 때문에 8,000원 현재가여도 이제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7,800원, 7,800원으로 오늘의 어제의 종가죠. 어제의 종가 7,800원을 이제 짧게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한 10,000원 선으로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라운피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붙은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7월에 FOMC를 끝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가도 좀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확실히 물가는 꺾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때문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월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RB 같은 경우에는 중시하는 6월 개인 소비 지수죠. PC 그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로 올랐는데요. 연말에 당초에는 3.9까지 떨어질 걸 봤는데 지금 속도라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FOMC에서 보는 경제 보고서대로 가더라도 현재 그 금리 정점을 찍었고요. 내년에는 1%포인트, 내후년에도 1% 조금 넘게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PC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도 하락 기조가 지금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과 그리고 그 ECB 같은 경우에도 현재 물가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권에 들어갔고 미국도 그 조만간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연결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확실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쟁이 불불 뜰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리스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분들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처럼 미국의 6월 물가 지수는 3%대로 지금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는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좀 비둘기적인 기조를 내비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세 가지 악재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과 관해서 4,300억 달러 정도를 네, 그렇죠. 예, 네. 상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이 6월 달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인들, 특히 4,500만 명의 개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데 올해 그 10월부터는 최소 700억 달러, 많게는 2,160억 달러 정도를 상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되는 GDP의 그 규모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혜택 받은 재난지원금이 4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자금들이 현재 그림에서 이제 네. 바꿔주시면 나타날 텐데요.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덕분에 계속적인 그 과잉 저축이 있었고 또 소비가 일어났었는데 네. 이런 그 유동성 예금 잔액 같은 경우에는 네. 예금 추세선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말쯤 되면 이 자금이 모두 소진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소비가 경기를 이끄는 동력들이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연말서부터는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 상환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워크, 재택근무가 보급이 되면서 오피스 공실률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상당히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가 오히려 상당 부분 앞당겨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은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지만 이후에 주가는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주식과 관련된 투자 비중은 이제 서서히 또 높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금리에 대해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짚어주셨고 이제 하반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7월에 일단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더 이상의 경기 후퇴를 예측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그리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그림이 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2개월 연속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4분기에 미국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보니까 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떨어지는 것은 4분기, 한 분기에 그치고 기술적인 그 침체 기간만 거칠 뿐이지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경기 후퇴를 예측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4분기 좀 그 미국 경기 하락, 또 개인 소비 위축에 대해서 쇼크가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 연착륙은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노 랜딩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착륙 심각하게 볼 필요 없고 노랜딩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착륙 기대감 덕분인지 다우지수가 13가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리스크 온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1897년 이후에 지금 14일 연속 상승은 처음이라고 네. 할 정도로 너무 지금 증시가 좀 강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증시와 관련해서 리스크온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는 미국의 레버리지론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아무래도 리스크온 현상 때문에 그 고위험
저신용 등급의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하이힐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지는 걸 봐가지고는 네. 많은 투자 자금들이 하이힐드 채권 쪽에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금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게 좋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현재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과 관련된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네.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워낙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된 그 기업들, 낮은 등급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최근 투자자들 보면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3대 지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실적이 이 주가 상승, 지수의 상승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S&P 기업들은 35% 네.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아졌던 네. 낙관적인 그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82% 네, 크게 수준까지 나타났네요. 올라왔습니다. 이는 2014년 1분기부터 직전 분기까지 그 평균 추계가 74%인 점을 비교해 보면 이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고요. 특히 하이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아주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구성 기업 중에 한 30%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늘어났던 기업이 76%, 그리고 주당 이익이 늘어났던 기업이 8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실적 호전이 계속이 진행되는 한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당분간 뭐 주가 조정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숨고르기 뒤에는 다시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S&P에 속한 기업들 뭐 82% 정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상승 랠리를 더욱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고 중국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좀 소식이 들려와 있었죠. 좀 외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외교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친강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략 외교의 돌격 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상대국에 대해서 아주 그 공격적인 언사를 해왔고 이 때문에 시진핑의 신임이 워낙 두터웠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교체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그 중국 정부는 해임 사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이 발탁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모든 그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홍콩의 피닉스 TV의 여성 진행자인 푸샤오텐과의 좀 부적절한 관계를 네. 가졌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사생활가 있다는 네.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중국에서는 이런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화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푸샤오텐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음모론이 지금 나오고 네. 있고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업무를 중단하고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점은 왕이가 그 외교부장을 견임하는 게 아니라 차관이 견임해야 되는데 차관이 견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외교부 같은 경우는 부패라든지 기밀 유출 혹은 또 기율 위반과 관련해서 숙청의 대폭풍이 몰아친다는 점에서 중국의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중 스파이라고 말씀해 주니까 사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면직이 되고 나서 왕이가 좀 복귀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왕이가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왕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아시아권에서 반미 연대를 강화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특히 7월 3일 칭다오에 열린 한중일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그 아시아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염색하고 콧대를 높여도 서양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외교적인 그 측면에서는 자주 외교권을 가지고 미중 간의 그 갈등 속에서 대중국 포위 전략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에 긍정적인 점은
9월 달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11월은 미국에서 에펙 정상회담 기간이 열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은 한중 간의 그 갈등 문제가 봉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왕위 복귀로 인해서 지난 4년간 중단되었던 한중일 정상 외교가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단이 됐었는데 만약 재개가 된다면은 중국 경제 또 중국 외교와 관련된 연속성이라든지 또 예측 가능성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9월을 전후해서는 다시 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9월을 전후해서 중국과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친강 외교부장과 함께 중국의 인민은행장도 교체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민은행장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네, 판공성 그 인민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랜 기간 공상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2년부터 인민은행에서 부총재를 맡으면서 국제 파로통하고 외환 전문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중국의 그 부총리급인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중국 21개 부처 중에서 서열 18위 정도 네. 상당히 낮은 등급의 인민은행장까지 교체했다는 것은 중국 모든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들어갔던 신호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민은행이 금리를 좀 낮추는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쓰고 또 위안화를 안정시키긴 하겠지만 중국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재개된다든지 또 소비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무래도 위에서 사정 칼바람이 불면은 네. 공무원들은 복지 부동하는 그런 자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식에서 살펴보시면서 중국주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내에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지난주였죠. 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눈에 띄는 정책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세금 인하를 비롯해서 부동산 등록세와 관련해서도 수수료도 이제 낮춰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중국이 자동차 소비 확대책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소비 확대책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현재 금리를 지난번에 0.1%포인트 아주 찔끔 내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1%포인트 정도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8조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또 중국 경제 부처들이 잇따라서 수요 자극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부서가 중국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발전기획위원회인데요. 여기서는 청정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프라,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이제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21일 날은 자동차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현재 전기 자동차와 관련돼서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전 비용을 인하한다든지 또한 세대 우대 조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특수들도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모든 네. 지방 사투리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급을 확대시켜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중국 가전제품과 관련된 부분도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는 GDP의 60%를 개인 소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국무원, 국가인터넷 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현재 3분기, 4분기 성장률은 둔화되겠지만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부상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AI는 반짝의 반등을 넘어서 장기 관점이 유효하겠습니다. 또 AI 생태계가 확산되는 가운데 라운피플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